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가 개편을 통해서 야심차게 마련한 코너 부부토론 시간입니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 또 원내 2당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이동호 부원장, 앞으로 매주 수요일 두 분을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자가 부원장님들이셔서 저희가 부부토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부부처럼 호흡이 잘 맞으실지 궁금하네요.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현성입니다. 예, 이동호입니다. 네, 청취자들하고 처음 만나시는 거여서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듣고 싶은데 먼저 원내 1당에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간밤에 이제 눈이 내렸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 눈처럼 좀 설레이는 평론, 설레이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팔로 물베기처럼 뭐 이게 토론은 하지만 정말로 여야가 좀 더 성숙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정청의 호위여사라고 제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동호 부원장님은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네. 호위여사하시고 저는 이게 민주당의 네. 더불어민주당의 호위여사가 돼서 서로 건전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동호 부원장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 이동호입니다. 물론 뭐 저도 처음입니다만 어쨌든 저희 당과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당이 좋은 게 있으면 또 네. 서로 토론해서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알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예산안 처리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국회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합의가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막판에 자유한국당 반대가 아주 거셌거든요.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까지 했는데요. 이동호 부원장님. 예. 공무원 증언이랑 법인세 인상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저희 당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반대 당론을 정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왜 그렇게 반대를 거세게 하셨는지. 우선 공무원 증원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계를 해보니까요. 네. 현재 전체 공무원이 평균 연봉이요.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한 30년간 근무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0년 이후에 또 연금까지 주는데 그렇죠. 100세 시대면 한 30년간은 연금 주게 되고 혹시 또 부인에게 승계가 되니까 40년간 줄지 모릅니다. 이걸 전부 국민 돈으로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6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고 예. 저는 그래서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혹시도 지금 4차 산업의 시대에 공무원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훨씬 더 강구하고 네. 그리고 늘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인세 문제도 예. 우선 공무원 문제부터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야 간에 네.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뭐 손바닥 뒤집듯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시대에는 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그때 원유철 원내대표가 후한무치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대로 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공무원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고 힘든 문제였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네. 꾸준히 이제 증언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뭐 많게는 박근혜 정부 때도 만 명까지 증언을 했었던 데가 있어요. 많게는. 예.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7, 8천 명 정도를 박근혜 정부에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도 한 7천 명 정도는 증언을 수용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얘기 했죠. 했는데 이제 그 차이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유가 없어요. 7천 명은 되고 9천 명은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없고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그렇게 쉬웠던 일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되니까 어려워진 거냐. 나는 그거에 대한 답이 좀 없는 거고 또한 저는 이제 그 전체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에서 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8%를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증언하는 내용을 증언하더라도 네. 8% 수준이거든요. 전체 비중에서. 그래서 저는 크게 무리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성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좀 그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그 정부가 늘리는 일자리는 사실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만든 일자리의 세금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일자리를 주는 거고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정부는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이 철학적 베이스에 대한 저희 근본적인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공무원 한 번 만들면 영원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사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 그리스가 무작정 각 정부가 국민들의 표만 생각에 늘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재정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서 결국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현재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예. 결국 기업을 어떻게 잘하게 해야지 정부 재정을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저는 그런 게 대한 자유한국당의 우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정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전에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증언했던 거에 크게 증언하지 않는 거고 네.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7천 명을 늘리는 것은 그럼 과연 그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2천 명 정도의 그 수준인데 근데 이번에 그런 보면요. 것 제가 끝까지 원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그리스 문제는 자꾸 이제 그리스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에 이런 문제가 생긴 본질은 네. 말씀대로 이제 성장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공공 일자리를 막 늘려서라기보다는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성장의 문제도 같이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한국 상황을 자꾸 이제 최악의 상황이다. 자꾸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그런데 9천 명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년에 한 7천 명 늘렸다면 이번에 2천 몇백 명 늘린 건데 그거 가지고 예. 참여하는데 사실상 그 이면에 보면 지방직도 만 몇천 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기본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공무원 수를 지금 13만인가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얼마지만 후년 해후년 계속 늘려갈 겁니다. 여질 문제다. 예, 계속 늘려갈 거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 문제는 계속 부딪힐 거고 그리고 국민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재 성장의 문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성장은 기업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게 너무 문제다. 그리고 기업 공공이 옥죄고 있고. 민간으로 이어지지는 좀 힘들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사례를 봐야 되고 우리 그 사람의 일이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네. 과거 다른 나라 사례는 어땠나 또 우리 역사 속에 어땠나라는 걸 봐야 됩니다. 네. 재정 투자에서 성장이 일어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 문제는 공공 일자리 문제는 늘리는 게 문제다라고 무조건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네. 한국의 어떤 공공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적느냐 많으냐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해서 그러냐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일자리가 네. 뭐 부족하지 않냐 지금 국민들은 일자는 경찰 부분이나 소방 부분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자리 되게 늘 특히 보건복지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말 나올 때마다. 예.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적절하냐. 이제 그걸 따지면서 얘기를 해야지 늘리니까 무조건 안 된다.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 부원장님 뭐 연구소에 계시지만 우리가 OECD에 비해서 공공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OECD 같은 경우 전체 비율을 보면 이야기하려면 네. 지금 우리 국민 개세 부담률이 어느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국민 전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분이 약 한 48% 이상 됩니다. 네. 그런 나라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세금 더 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공무원 복지 부담 할 수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 늘리던 그럼 재정적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할래 해도 비교 대상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재정의 비율에서 네.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차지하느냐. 일자리 그 전체 금액이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에서도 기업 얘기도 하셨지만 기업에서도 전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8% 정도 전체 예산 429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네. 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법인세 인상 문제도 현안이었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강하게 반대하셨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법인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가가 가능한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법인세가 인상되면 그건 가격에 전가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 그거 물고 마는 게 아니고 그럼 가격이 부담되면 그러면 지금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80%를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예. 이런 나라가 만약에 법인세를 늘려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해외 경쟁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에 미국이 35%에서 20% 내렸지 않습니까? 일본도 29%에서 지금 20% 내리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네. 프랑스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혼자 국내적으로 먹고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인상한다는 건 저는 추세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그러니까 부원장님. 지금 이제 전체를 인상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2천억 이상 뭐 기업에다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로 3천억 이상을 했는데 그 3천억 이상 기업에서 해당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것이 과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전체 법인세를 옮겨갖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잘못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기업 재벌들 옥죄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본데요. 네. 3천 원 이상에는 재벌들이니까 대기업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법인세는 대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이들이 해외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여기에 납품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대기업 중심이 나라인데 이것을 지금 옥죄는 그럼 수출 누가 합니까? 그럼 부원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번. 뭐냐면, 부원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명목 법인세가 22%지만, 지금도, 현재도 네. 22%지만, 실제 내는 법인세는 10%대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업은 지금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줄여왔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 감면받고 때도 있고 줄여왔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는 사실상 인하된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네. 제대로 내고 기업의 책임을 다해라라는 게 지금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쨌든 그 실질 그 법인세율은 여러 가지 항목에서 감해해줬지만 그러나 박근혜 정부 말년부터 계속 그 문제를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률을 높여오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계속 조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과연 이게 네.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의 그 수준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올리면 나쁜 거고 내리면 좋고 이렇게 이건 되면 안 보세요. 되죠.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네. 미국이 35% 20% 내린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 결국 중국 정부도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그 자국 내 투자가 사라지고 또 미국 내 그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유턴할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자기들도 법인세 내려야겠다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법인세 올린다는 게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성을 정말 다해야 된다. 뜨겁습니다. 기업이 책임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 보고 기업의 책임성은요. 그 정도 올리더라도 잠깐만요. 제가 말은 네. 끝내야죠. 제가 말은 네. 끝내야 되니까 현재 그 기업의 법인세도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 법인세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 부분을 바로 잡자는 건데 김현선 그 부분을 본장님 좀 자꾸 기업의 책임성이 하는데 기업은요 정확하게 자기 사업 열심히 해서 고용하고 그리고 세금 내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법인세가요. 전체 네. 법인세 한 회사가 20몇 %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상당수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의 뭐 예를 들면 한 48% 세금 안 내니까 내지 않아서 복제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거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럼 건 자유민주 시장적 체제에 어긋나지 그럼 부원장님 제가 않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그동안 기업들이 그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흔당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낙수 효과지 않습니까? 낙수. 예, 낙수. 예.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골고루 잘 살 거다. 세금으로 소득으로 들어갈 거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그 기업에다 유보금 놔놓고 현금 싸놓고 투자 안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보금이라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결과를 우리가 바라는데 네. 지금 같은 방법을 계속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기업이 제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벌어들인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려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낙수 효과 얘기 좀 해볼게요. 정부가
모두가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잠시만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세 얘기하다가는 밤을 샐 것 같아서 이쯤에서 잠깐 이제 쉬어가면서 끝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예. 서로 끝으로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기업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은 경쟁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 홀로 역주행해서는 기업에게 해외로 나가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약 300만 개가 된다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국내로 유턴한다면 훨씬 더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돌아갈 거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역주행은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김현선 부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우리 부원장님 말씀처럼 기업이 알아서 해버리면 좋죠. 진짜 알아서 해서 기업이 잘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왜냐하면 기업이 존재하는 건 국민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없는 그 기업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국민들한테 그냥 둘리려고 하기나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제대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 벌어들인 돈을 다시 선순환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잘하면 괜찮은데 그 알아서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조금 적당히 규제를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네, 오늘 법인세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함께하는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첫 방송부터 이렇게 뜨거웠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화제를 바꿔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경이 사고 발생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수중 구조가 가능한 특수구조대는 1시간이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대처가 빨라졌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엔 김현성 부원장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예, 아무튼 세월호 학습효과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번 대응과 관련돼서 가장 빨리 어떻게 보고가 됐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얼마나 빨리 보고되고 얼마나 빨리 뭐를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냐, 리더가 어떤 지시를 했냐인데 저는 이제 그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그리고 투명성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이 두 가지인데 대통령께서는 6가지 중에 저는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현장 지휘자가 가장 중요한 몫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현장 지휘자의 판단에 맡겨라.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모든 것을 공개해라. 아주 작은 것까지 다 공개하고 그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라. 이런 두 가지 조치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대수비 그러니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말 어떤 상황,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네. 이런 희생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정말로 아주 그 책임 얘기까지 나왔던 것은 그동안 보기 힘든 일이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어쨌든 세월호도의 대처보다는 훨씬 좀 나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추라는 것은 전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9.11 테러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 뉴욕에 그 테러 사태가 났을 때 예. 모든 현장 지휘 책임은 당시 그 서방방재청 소장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가장 판단을 빨리 할 거고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는 시대는 맞지 않다. 사실상 대통령이 뒤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현장 네. 지휘에 모든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권한을 주고 네. 실제로 나머지는 전부 지휘해야지. 만약에 지금 전부 예를 들면 장관 내려고 대통령만 한다고 해보세요. 예. 그럼 오히려 거기 대응한다 훨씬 더 혼란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측면에서 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인명 피해는 작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해경 늑장 대응 논란이 여전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 근데 늑장 대응이라기보다 어쨌든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네. 예기 찾는 사고였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물론 저는 야당으로서 여당을 까고 싶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 그것보다도 어쨌든 지금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시뮬레이션
그 방식을 통해서 빨리 대응해서 체계를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님. 아무튼 정말로 터지는 사고로 희생당하시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사망하셔서 정말 안타깝게 정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그 부원장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네. 해경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 뭐 그건 나중에 정말로 이제 좀 이야기는 돼야겠지만 예. 저는 그런보다는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고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책임이라고 한 말을 놓고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주 짧게 예. 한마디씩만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 책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선장들도 있고 네. 거기에 간 사람들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은 개인의 책임을 주체로 한 나라입니다. 모든 걸 국가로 책임지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이 문제를 저는 지나치게 이제 뭐 큰 의미를 두고 예를 들면 법적인 책임이냐 뭐 정치적 이런 얘기로 이렇게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국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책임인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위로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유체이탈로 남 탓하고 내거 뭐 그때 아마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때 네. 굉장히 어떤 유체이탈 화법을 하시면서 마치 그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탓을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 네. 어떤 대통령의 어떤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부부 토론 첫 방송부터 아주 치열하고 뜨거운 토론 보여주셨는데요. 두 분 앞으로 계속 전국 이슈에 대해서 다양하고 또, 네, 깊이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